조선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선 왕실이 명나라 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문자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니까요.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회 컨퍼런스 홀에서 중국인 교수가 핏대를 세우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이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9, 20년 넘게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해온 평범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30년 전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죠. 대학원생 시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을 만났는데 그와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정말입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양 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던 저로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그런 혁신적인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민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점. 제가 알던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죠. 그 후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조금씩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위치에 대해 파고들었어요. 10년 전부터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고문서를 연구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학자들이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움직임이 심해졌더군요. 그 중에서도 한글의 기원에 대한 왜곡이 특히 심했습니다. 그날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학술 대회가 오늘따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리우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술 대회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평소보다 많은 언론사 카메라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독일인 동료 한스 교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리우가 폭탄 발언을 준비했다더군. 한글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를 가져왔다고 하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연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서양 역사학자가 동양 문화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냐는 비난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리우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학술 발표 같았지만 곧 그의 의도가 드러났어요.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명의 일부입니다. 한글 역시 중국에서 유래했음을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리우 교수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고문서로 보이는 자료들이 나타났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여기 명나라 시대 기록을 보십시오. 조선 왕실이 명나라 학자들에게 요청하여 문자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민족주의적 신화에 불과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표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었으니까요. 리우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청중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이 정도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먹힐까 싶었는데 의외로 많은 서양 학자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독일인 역사학자 한스 슈타이너 교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스는 유럽 역사학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평소에도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오늘 그가 할 말이 무엇일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리우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서양 문명을 돌아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문명은 로마 제국을 통해 발전했고 모든 유럽 국가들이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죠. 한스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자신감 있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동아시아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 당연한 역사적 흐름입니다. 조선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명을 이루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문화는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또다시 동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한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아르노 반 데이크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정치학과 역사학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로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연구 기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 논쟁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중국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 중 일부가 환호했습니다. 아르노의 발언은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 국제관계와 정치적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정치와 학문을 섞어서 진실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반박하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때를 기다리는 중이네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반박했다간 서양인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뭘 안다고라는 공격만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모든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리우 교수가 다시 단상에 올라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도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작입니다. 그 시대 조선이 그런 과학적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한글이나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면 유럽 학계가 중국의 거짓 논리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중국 측 학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서양 학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고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저를 호명했을 때 저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정돈하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리우 교수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서자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리우 교수와 한스 교수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조롱이 느껴졌죠. 서양 학자가 동양 문화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지금까지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20년간의 연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순수하게 언어학적 관점에서 말이죠.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직접 편찬한 문서였죠. 여러분,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죠.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보십시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청중 중 일부가 자세를 바로 하고 제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한자는 표의 문자로 소리와 글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 문자로 발음과 글자가 1대1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리우 교수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언어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샘슨 교수는 인위적으로 창조된 문자 중 가장 성공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양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글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MIT와 옥스퍼드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MIT에서는 한글의 음소 체계와 조합 방식이 컴퓨터 언어 설계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한글이 기호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되었죠. 리우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국인 동료들과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봅시다. 모음은 천, 지읒, 인의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음은 5개의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획을 더해보다 강한 발음이나 유사한 소리를 표현합니다. 이런 체계성은 중국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유래했다면 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인가요? 왜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음소 문자인 반면 한자는 표의 문자인가요? 왜 한글은 누구나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는데 한자는 수천 개를 암기해야 하나요? 제 질문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했으니까요. 유네스코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 세종대왕상을 제정했고 훈민정음 해례보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국제기구마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할 때쯤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많은 서양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서양인이지만 20년간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이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리우 교수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윌슨 교수, 당신은 서양인인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중국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조선은 우리 중화 문명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리우 교수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니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리우 교수님.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리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갑자기 중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중국인 학자 중 한 명이 리우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서양인은 우리 말을 모르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의 주장은 한국인들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과정에서 중국어도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들의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후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역사적 사실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분명히 존재하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은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하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리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우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인들이 만든 위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문서의 종이, 잉크, 인쇄 방식 등 모든 것이 15세기 조선시대의 것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작이라면 세계 역사학계 전체가 속은 것이 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리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중국 측 학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어를 할 수 있다는 증거라도 보여주시죠.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려는 순간 사회자가 개입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술 토론은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공격은 삼가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발언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지 언어학적,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 학문적 탐구의 영역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감정적인 논쟁보다 사실과 증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리우 교수의 표정에서는 이번 논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갔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가 준비해온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때라고 판단했어요. 리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제 주장을 반박하려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고문원에서 직접 발견한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후한 시대 허신이 저술한 설문회자의 한 페이지가 보였어요. 설문회자는 한자의 기원과 원리를 설명하는 중국 최초의 자전으로 지금도 한자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텍스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자의 여러 부수가 동방에서 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이족이라고 불리던 민족들이 사용하던 문자 체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리우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설문회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역사서의 시작이 동이족 천자를 죽이는 전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중국 역사의 시작점에 동이족이 등장하는 걸까요? 회의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산둥성에서 발견된 치우총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동이족의 문화가 중국 내륙보다 더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이족이 쓰던 문자가 훗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는 증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역사의 진실은 종종 뒤집힙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어쩌면 한자 자체가 동이족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일부는 자신들의 태블릿으로 추가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죠. 역사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이제 중국 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독일 학자 한스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동이족과 한자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적 날조입니다. 한스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한스는 평소 차분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은 학술 연구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증거 없는 가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스 교수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중국의 고문헌과 고고학적 발견에 기반한 것입니다. 설문해자와 사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헌이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스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동이족이 한자의 기원이라니 이런 억지 주장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때 중국인 학자들도 일제히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한글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 것은 리우 교수님이었죠. 제가 제시한 증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학술적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학자답지 않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학문의 역할이 아닐까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개입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선언했고 학자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유럽 학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옥스퍼드의 동료 제임스 교수, 소르본 대학의 마리 교수, 그리고 로마 대학의 안토니오 교수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중국 측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에드워드, 당신의 발표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들의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학술대회 초반에는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웠죠.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동이족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간의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발표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토니오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학계의 한국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진정한 목표였던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학술 대회에서는 한국 역사에 대한 세션을 따로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옥스퍼드에서 주최할 수도 있겠네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학문적 호기심을 볼 수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리우 교수와 한스 교수가 아직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 진실을 향한 작은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저는 우리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옥스퍼드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발표했던 자료들과 함께 여러 학자들이 건네준 명함들이 놓여 있었죠. 지난 3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우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 중국과 독일 학자들의 역사 왜곡 공세,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로 반박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양 학계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제자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 역사의 독창성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조차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과 함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